워런 버핏의 마지막 경고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트럼프 이대로는 안 된다. 무역이 무기가 돼선 안 된다. 통화 가치가 무너질 것이다. 위기는 온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 웨이라는 책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오히려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주가가 충분히 조정된 것이고, 그럼 공포감에 의해 주식시장의 주가가 조정된 것이지 기업의 성과가 퍼포먼스가 조정된 게 아니잖아요. 기업의 내재 가치가 조정된 게 아니잖아요. 투자의 규제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투자 철학의 기초에서 나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지, 자, 방법론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규제, 또 여러분들께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워런 버핏. 이 워런 버핏이 은퇴를 하면서 세상에 많은 메시지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가장 좀 컸던 워런 버핏의 마지막 경고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트럼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무나 강하게 관세 전쟁을 전개해 오고 있다 보니까 그게 결국 미국 경제의 부메랑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사실 이제 세계 GDP 규모를 보면 미국 GDP가 한 26% 차지하고, 나머지 국가가 물론 GDP로 모든 것들을 설명해낼 수는 없습니다만 나머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GDP가 74% 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소위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공동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또 미국이 그동안 대세계로부터 수입하고 의존해 왔던 그런 체제에서 단기간 안에 이런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 경제에 부작용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무역이 무기가 돼선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해서 정면 비난을 한 거예요. 특히 재정 적자는 축소해야 된다라는 워런 버핏의 의견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 그 문제 의식은 두 가지 적자거든요. 재정 적자와 또 재정 적자와 함께 무역 적자.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만성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보니 미국의 제조 기지를 계속 다른 나라로 옮겨가게 만들고, 제조 기지가 사라지니까 전체 총 고용에서 제조업 고용이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그게 미국 경제의 선순환을 망가뜨리는,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결국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과도한 재정을 투입하게 만드는 재정 적자까지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도 이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 소위 말하는 이 쌍둥이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두 가지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는 방법을 관세 전쟁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이 무기를 가동하고 이 무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인 것인데, 어, 워런 버핏도 역시 같은 입장이에요. 이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이게 문제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그게 왜 관세 전쟁을 통해 이걸 해결하려 하느냐. 그러다 보면 세계의 구조 속에서 미국이 다른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공동 대응, 소위 같이 맞서 보호무역주의로서 조치하자 하는 움직임을 가져오고, 그게 오히려 현재의 재정 적자 문제를 더 지속하게 만드는, 해결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이 더 공경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방식대로는 가져가선 안 된다라는 워런 버핏의 경고가 세상에 많이 전달되고 있는데,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경고를 듣고 움직인 것이라고 판단하진 않지만, 역시 이런 여러 가지 경과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를 더 부작용을 제공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조금 다급해진 이 트럼프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무역 협상을 많은 국가들과 또 체결해 나가는 여정에 놓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워런 버핏의 마지막 경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을 비판하는 정말 맹비난하는 워런 버핏의 마지막 경고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듯이 은퇴하면서 제안했던 이 경고의 메시지도 세상에 울림을 주고 있지만 워런 버핏의 일대기 또 워런 버핏이 갖고 있는 여러 철학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면서 북리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워런 버핏 웨이,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어떤 식으로 투자 의사 결정을 단행해 왔는지 그 역사를 좀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책의 주된 특성을 좀 말씀드린다면 여기 뒷부분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얼만큼 수익을 내왔는지, 버크셔 해서웨이의 성과와 그리고 S&P 500 지수를 비교해 보면서 S&P 500 지수도 장기적으로 상승해 왔지만 S&P 500 지수보다도 더 높은 수익성을 냈다라는 그 약 42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이 부록도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또 버크셔가 그동안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졌는지, 보통주 포트폴리오 1977년부터 21년까지의 포트폴리오를 쭉 명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하나의 시점을 좀 정해 본다면 2005년입니다. 2005년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무디스, 웰스파고, 무디스의 주주죠. 이런 포트폴리오를 쭉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코카콜라를 좀 오랫동안 갖고 있고 또 애플도 오랫동안 갖고 있는 인물로서 유명하죠. 이런 부분도 좀 재미있는데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추천사입니다. 여러 세계 유명한 저명한 투자자들이 추천을 해줬지만 일단 이 추천사 중에 저는 피터 린치와 하워드 막스 두 명의 추천사를 몇 개 읽어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북리뷰 김광석의 독서 감상문 첫 번째 페이지 16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터 린치의 추천사인데요. 제가 한번 일부 읽어드리면 피터 린치가 어떤 인물이냐? 연평균 29.2%의 수익률을 기록한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연평균 약 30%에 달하는 수익률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수익률인데, 자, 이 피터 린치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 자신이 아는 것에 투자하라. Know what you own. 이 문장에서 많은 것들을 대변해 주는데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을 선택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업에서 일을 한다 혹은 어떤 기업의 주인이 한다는 것은 그 기업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 아는 것에 투자하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누구로부터 그냥 듣고 어떤 종목이 좋아요? 그럼 나 그 종목 투자해야지 하는 방식보다는 내가 정말 그 부분을 충분히 공부하고 알고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기본적인 투자 철학이 여기 벌써 배워오는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는 것에 투자하라라고 한다면 투자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죠. 이런 투자 철학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16페이지 좀 읽어본다면 일상에서 접하는 기업을 직접 분석하고 기업 방문을 통해 정보를 얻는 실사 기반 투자에 중점을 뒀다. 피터 린치에 대한 소개예요. 기업의 성장성과 내재 가치를 평가해 장기적으로 수익을 얻는 방식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실질적인 투자 기준을 제시했다. 피터 린치의
이 투자 방식에 있어서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기업의 성장성, 두 번째 기업의 내재 가치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 책을 읽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피터 린치의 추천문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분의 좀 일대기를 좀 썼던 거예요. 1989년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워런 버핏에게 전화가 왔다. 뭐라고 전화했냐면 워런 버핏이 오마하에 사는 워런 버핏입니다. 저 서울에 사는 김광석입니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죠. 방금 당신의 책을 읽었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군요. 제가 버크셔 연례 보고서에 당신의 글을 인용해도 될까요?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정말 너무나 당혹스럽고 기쁜 마음에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고, 이 전화를 쭉 통화하다가 마무리로 만약 오마하에 왔는데 나를 만나러 오지 않는다면 당신을 네브래스카의 멍청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를 찾아와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는 멍청이가 아니니까 찾아가야 되겠다 하고서 6개월 뒤에 워런 버핏을 만납니다. 만나서 그때부터 둘의 어떤 인연이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쭉 합니다. 근데 여기서 2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분이 워런 버핏을 쭉 알아왔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워런 버핏은 사업의 내재 가치, 20페이지입니다. 사업의 내재 가치를 판단하고 intrinsic value라고 합니다. 내재 가치를 판단하고 주식의 가격을 공정하거나 저렴하게 지불하는 게 투자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한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 하면 바로 이 내재 가치라는 표현을 빼놓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내재 가치를 어떻게든 평가해내요. 그럼 내재 가치보다 해당 주가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과도하게 고평가되었거나 버블이 형성되었는지 라는 것을 가지고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투자 철학이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가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2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과를 기록하기에 한 주요 투자 결정을 자세히 다룬다.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코멘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모든 시민이 부유함의 정도와 관계없이 다양한 우리 투자 기법,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투자 도구를 통해 일관되게 수익을 창출한 투자자의 사고와 철학을 담고 있다라고 이 책을 추천하는 겁니다. 역시 이 추천사를 제가 계속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사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28페이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워드 막스입니다. 하워드 막스도 너무나 유명하지만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가장 저명한 투자자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인물이죠. 이분이 포브스지를 들여다보면요, 25년 4월 8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주 최근 기준이죠. 최근 기준으로 했을 때 하워드 막스의 순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22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3조가 넘는 돈이죠. 이 정도의 투자 성과를 낸 분이 역시 이 책에 대해서 추천사를 썼는데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 책에서 또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가 효율적 시장 가설인데, 효율적 시장 가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또 합니다. 29페이지. 수백만의 지적이고 의욕적이며 객관적이고 정보에 밝은 투자자들의 집단적 노력 덕분에 정보는 즉시 시장 가격에 반영된다. 그 결과 자산은 더 많지도 적지도 않은 공정한 위험 조정 수익을 제공한다. 가격이 계속 변화하는데 이미
이 시장이 너무나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반영되어 가격이 형성될 텐데 이미 그 가격은 이미 그 주가는 그 정보를 반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는 유명한 격언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효율적 시장 가설은 이러한 결론에 대한 지적인 근거를 제공하며 수많은 경험적 데이터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도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초과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강력한 논거다.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르면 누구도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식으로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도 그렇고 하워드 막스도 그렇고 앞에 피터 린치도 그렇고 수익을 낸 사람들은 뭐냐? 그럼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르면 그 누구도 소위 제로섬 게임이 될 텐데 누구도 수익을 영위할 수 없을 텐데 근데 어떻게 수익을 냈느냐? 우리는 어떻게 수익을 냈느냐? 워런 버핏은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냈겠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 자 37페이지에 이 부분을 좀 강조합니다. 워런 버핏은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며 시장 변동성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또 뒷부분 내려가겠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분기별 혹은 연간 실적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익의 기회가 생긴다. 버핏은 내 보유 기간은 영원이다 라는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나는 그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변동성이 있는 연 15% 수익률이 안정적인 연 12% 수익률보다 낮다라고 말하고 있는 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결과적으로는 제로섬 게임으로 가지만 버핏이 혹은 그 밖에 뭐 이 추천사를 남긴 추천인들도 변동성을 신경 쓰지 않고 장기 투자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지속할 때 소위 복리의 효과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시장을 이기는 법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어지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장을 이기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83페이지로 건너가면서 본격적으로 이 책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런 버핏이 뭐 은퇴를 하시면서 연배가 훨씬 뭐 90대 고연령자니까 제가 반말을 하면 안 되겠죠. 워런 버핏께서 은퇴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주식 팔 생각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은퇴를 했지만 그것은 경영자로서의 은퇴인 거죠. 실제 주식 투자로서 은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식 팔 생각 전혀 없다. 그동안도 주식 투자의 철학으로서 장기 투자를 계속 유지해 왔는데 뭐 은퇴 이후에도 주식을 계속 보유하겠다라는 것은 정말 극강의 장기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버크셔 주식을 팔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또 내포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버크셔 주식을 만약에 팔면 또 이미 워런 버핏이 은퇴하는 것만으로도 버크셔 주가에 영향을 미칠 텐데 팔지 않겠다, 계속 보유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김으로써 또 버크셔를 보호하는 주가를 보호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투자에 대한 조언으로서도 주식 팔 생각 전혀 없다라는 이 메시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금 워런 버핏 웨이라는 이 책 북리뷰를 하고 있는데 김광석의 독서관 상문 오늘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83페이지로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버크셔 면 제조 회사는 1889년에 설립되었다. 버크셔 이 기업이 원래 시작은 면 회사였어요. 면 제조 회사, 그죠? 방직 공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40년 뒤에 버크셔는 여러 다른 방직 사업체와 운영을 통합하며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가장 큰 산업 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다. 이 시기에 버크셔는 미국 면화 수요의 약 25%를 생산했고, 미국에서 있는 면화 수요의 25%, 4분의 1을 버크셔가 생산했대요. 뉴 잉글랜드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1%를 소비할 만큼이었고, 1955년 버크셔는 해서웨이 제조사와 합병하면서 버크셔 해서웨이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이게 하나의 역사죠. 역사를 잠깐 읽어드렸는데 87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버핏은 파트너십의 초기 시절부터 이미 복리의 즐거움에 관해 썼다. 복리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앞서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1963년 버핏은 파트너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항해를 후원한 이사벨라 여왕의 이야기를 했다. 당시 투자금은 3만 달러였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당시 투자금이 3만 달러였는데 그 금액이 연 4%의 복리로 운영되었다면 500년 후에는 2조 달러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달러가 2조 달러가 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버핏은 매년 파트너들에게 복리 이자의 경이로움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복리의 중요성. 그러니까 사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투자, 주식을 팔 생각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장기 투자의, 또 가치 투자의 대표격인 이 워런 버핏의 이 철학의 배경은 바로 복리에 있는 겁니다. 복리가 너무나 경이롭다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역시 300년 전 스위스 수학자 야코프 베르누이, 이 사람이 발견한 수학 원리라고 이야기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할 것 없이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버핏이 10만 달러를 연 4%로 운용하면 30년 뒤에는 22만 달러가 넘는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16%로 운영하면, 4%가 아니라 16%로 운영하면 848만 달러가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래 살면서 돈을 높은 수익률로 복리에 투자하라. 이게 기본적인 이 버핏의 투자 철학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 복리는 뭐냐면, 투자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보시는 것처럼 10만 달러를 투자했어요. 근데 10만 달러가 예를 들어서 4%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또 10만 달러로 투자 수익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10만 달러 더하기 4% 수익성의 규모가 또 4% 수익을 낸다라는 개념인 거죠. 돈이 돈을 버는 구조죠. 그게 바로 복리의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87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파트너십을 계속 유지하면서 매년 주식을 사고 팔고, 또 수수료와 세금을 내고 과대평가된 시장이라는 암초를 계속 헤쳐나가는 것. 그러니까 계속 배를 갈아타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왜 매번 수수료 내고 매번 세금 내고 매번 과대평가되는 암초를 만나고 그러느냐, 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느냐, 장기 투자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88페이지 마지막 문단 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기준 한때 섬유 제조 회사였던 버크셔 해서웨이는 시장 가치로 7,440억 달러, 지금 1,100조가 넘어요. 이런 시장 가치가 되었고 세계에서 9번째로 큰 기업이 되었다. 버핏이 1962년 주당 7.5달러에 매수했던 A 주가는 현재 51만 달러가 넘게 상승해서 거래되고 있다. 이 놀라운 성취에 주목할 점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신약을 개발하거나 신기술을 발명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아니라
17세기의 기적, 금융복리라는 이 오래된 개념을 완벽히 구현해낸 데 있다. 그래서 복리의 개념을 장착해라라는 조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 보면 워런 버핏의 이제 투자 수업이 시작됩니다. 챕터 2에서 워런 버핏의 투자 수업에서 91페이지를 제가 또 읽어봐 드리면, 투자는 머리 싸움이다. 신체적 도전이 아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계관이다. 예를 들면 타고난 기질, 인생 경험, 이에 대한 반응, 공식 교육, 독서, 삶,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통해 흡수한 아이디어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그런 흥미로운 조합이 세계관이고, 투자는 바로 이 세계관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투자 철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러한 요소들은 당신의 삶의 철학이라는 정신적 모자이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여기서 단 하나의 차원, 즉 당신의 투자 철학과 그것이 당신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결정들이 다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투자 철학을 잘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중요한 멘트죠. 금융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신념과 통찰, 그리고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 구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들의 집합이다. 이 부분이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메시지인데, 자, 특히 시장을 활용해야 되는데 시장을 활용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냐,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방법론, 두 번째가 개인적 특성, 두 가지예요. 자, 방법론부터 소개하겠습니다. 92페이지. 그는 투자자들이 집중적이고 낮은 회전율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되 사업 중심 원칙에 기반한 종목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이러한 종목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미래 잉여 현금 흐름의 할인된 현재 가치 모델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버핏의 시장 수익률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그의 투자 프로세스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버핏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론인 거예요. 방법론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재 가치를 측정해야 돼요. 그 내재 가치를 측정하고 현재 주가를 봤을 때 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나 고평가되어 있나. 만약에 주가가 충분히 내재 가치 대비 싸다, 미래의 현금 흐름을 반영한 내재 가치를 계산해내고 그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주식을 추가적으로 담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주가가 대대적으로 조정되거나 위험이 고조되거나 변동성이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지점에 오히려 그 내재 가치를 측정하고 있다면 이 가격은 충분히 싼 것이다라고 인식하고 추가 매수를 할 만한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가 뒷부분에 나오는데, 바로 이런 기본적인 방법론을 취하고 있으니까 워런 버핏은 그런 방식, 오히려 위험이 찾아왔을 때, 변동성이 고조됐을 때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방법론이고 두 번째가 개인적 특성인데, 그 개인적 특성, 자, 두 번째 요소인 투자자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해 버핏은 투자자 기질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특히 변동성에 대해 투자자가 어떤 관점을 갖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앞부분은 전반적인 기조예요. 기조, 투자 철학. 그러면 이 방법론과 이 기질, 변동성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는 투자자의 기질,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이 책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일단 여기서 강조하는 게 내재 가치인데, 현재의 주가와 내재 가치를 비교해서 내재 가치보다
저렴하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항상 주가는 변동하는데 내재 가치에 해당되는 주가가 있다면 그 내재 가치를 향해 수렴할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내재 가치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방법론인 거예요. 106페이지에 있는 맨 마지막 줄.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그럼 내재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재 가치는 107페이지 사실에 의해 결정되는 가치. 내재 가치가 뭐라고요? 사실에 의해 결정되는 가치라고 단호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산, 또 기업의 수익, 그리고 기업의 배당금 이런 정량적 요소를 가지고 내재 가치를 계산해 보는 것이죠. 사실 그레이엄 같은 경우도 뭐 버핏의 스승이라고 불리고 있죠. 이 그레이엄은 정성적 요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비판까지 합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과 무형 자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수록 잠재적으로 위험한 사고 방식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니만큼 앞에 말씀드렸던 내재 가치를 계산해야 되고 이 내재 가치는 앞에 말씀드렸던 정량적인 기업의 자산, 수익, 배당금 이런 정량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내재 가치를 측정하고 그럼 내재 가치에 부합하는 주가가 어느 수준인지를 판단해 본다면 그거보다 저렴할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또 내재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란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는 혹은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방식의 방법론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서 이 책에서도 강조를 합니다. 그 부분 생각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115페이지로 간다면 어떻게 기업을 선택하느냐 그 내재 가치가 좋은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찾느냐 좋은 기업을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도 15점 체계를 개발해서 116페이지에 정식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제가 이 116페이지에 있는 좋은 기업을 구분하는 방법 이걸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15가지 기준이 소개되어 있다라고 이 책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예를 들면 크게 성장성, 기업이 매년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가 성장성 두 번째 수익성,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익이 괜찮은가 5번인 거죠. 또 세 번째는 안정성인 거예요. 기업이 얼마나 자기 자본에 의존하고 있는가 13번이죠. 자기 자본 조달이 필요하다면 발행 주식의 수익 증가로 인해 기존 주주가 이 예상 성장에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상당 부분 상쇄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밖에도 경영진이 정말 정직한 경영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ESG 관점에서 가버넌스가 충분히 뒷받침이 되는지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러니까 14, 15번이 다소 가버넌스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렇게 15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15가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좀 찾아내고 그 좋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이렇게 계산해 본다면 그 내재 가치의 기초에서 주가가 과도하게 조정된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면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책이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워런 버핏 웨이라는 책을 북리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그 중반부까지는 제가 쭉 말씀을 드렸고 핵심이 되는 이야기가 저는 351페이지에 시작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부터 북리뷰를 또 추가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핏이 연일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화 가치가 무너질 것이다. 위기는 온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핏은 현금 들고 대비하라. 적극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이 온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도 지금 통화 가치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 통화 가치가 무너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 5년 안에 굉장히 큰 기회가 온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쌓아두고 있는 이 현금을 적극적으로 쏟아부을 타이밍이 온다. 5년 안에 기회가 오면 지금 쌓아놓고 있는 현금을 쏟아부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이런 경고 기반으로 해서 이 경고를 날린 버크셔 해서웨이의 전 CEO 버핏, 워런 버핏은 어떤 투자 철학, 투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책을 계속 리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351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 웨이 351페이지 현대 금융의 대가들이라는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읽고 제가 북리뷰 김광석의 독서 감상문 진행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있는데 위험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싫어하니까 집중 투자보다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하는 이론인 거죠. 포트폴리오 이론. 자, 즉 동일한 기대 수익을 가진 두 개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투자자는 항상 더 낮은 위험을 가진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투자자는 자신의 위험 감내 수준에 맞는 최적의 주식 및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 여기서 위험 감내 수준이란 가격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심리적 능력을 의미한다. 결국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주가 변동성과 투자자가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론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읽어드리고 부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오늘날 표준적인 투자 관리 방식의 핵심 동력은 심리적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며 이는 더 높은 수익을 달성하는 것보다 중요한 목표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또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포트폴리오 이론은 너무 그러니까 위험이냐 수익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라는 것은 위험을 어느 정도 감내하고 수익을 영위하는 방식이 투자인 건데, 그죠? 투자의 정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원금 손실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수익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 그게 투자인 것인데, 근데 계속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가격 변동성이나 부정적 기사나 뉴스나 이런 것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조정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겨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강조하는데 그게 과연 맞는가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갖추어야 된다, 분산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변동성을 이겨내는 것이 투자인 것이지 변동성을 못 이기니까 포트폴리오를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지적인가라고 워런 버핏의 생각을 담은 구절들이 나오는 겁니다. 또 읽어드리고 또 가겠습니다. 수년에 걸쳐 352페이지입니다. 수년에 걸쳐 투자자들이 최소한의 불안감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많은 전략들이 개발되어 왔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투자 수익보다 투자자의 심리적 안정을 우선시하며 투자 수익은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로 밀려낸다. 잘못된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그러니까 성과를 내기 위해 중요한 것이 수익성인데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몰락의 씨앗을 뿌렸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자,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이 356페이지인데요. 356페이지. 위험을 가장 잘 측정하는 방법. 그게 바로 분산이고 즉 가격 변동성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것은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세계에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은 위험자산이에요. 코인도 위험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험을 인식할수록
주식을 내던지죠. 코인을 내던지죠.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되면 가격의 조정이 일어요. 그게 바로 가격 변동성이에요. 근데 그 가격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 아까 워런 버핏이 얘기했듯이 통화 가치가 무너지고 위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조정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워런 버핏은 이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자, 361페이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코위츠와 샤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제가 가볍게만 말씀드리면 주가 변동성을 투자자가 경계해야 할 위험 요소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코위츠나 샤프라는 이 전문가는 주가 변동성이 가장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주가 변동성을 피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워런 버핏은 또 벤저민 그레이엄, 그러니까 이 버핏의 스승격인 거죠. 그레이엄으로부터 투자 철학을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그레이엄과 이 워런 버핏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주가 변동성을 기회로 가져가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변동성을 위험으로 정의하고 이를 통제하는 이론을 연구하던 시기에 버핏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관세 전쟁과 같은 위험, 4월 초죠.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상호 관세가 발효되고 그리고 중국의 보복 조치가 단행되고 이때가 뭐예요? 위험이 고조되는 구간이죠. 위험이 고조되는 구간이 주가가 대대적으로 조정되는 구간이죠. 그게 뭐예요? 변동성인 거죠. 변동성이 심화되죠. 빅스 지수가 치솟죠.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되고 금으로 다 이동하죠. 금 보유해야 된다 하면서 금으로 이동하죠. 자, 근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워런 버핏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고조됐느냐, 위험성이 고조됐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무역 전쟁의 위험, 무역 전쟁에 대한 공포감이 극에 달하는 구간이 4월 초중순이고, 그럼 4월 초중순, 예를 들어 4월 15일이라고 한다면 그 지점으로부터 주가가 더 내려오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앞에 말씀드렸었던 내재 가치를 우리가 계산을 했다면, 기업의 내재 가치를 계산했다면 지금의 주가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인식하고 더 투자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투자 철학이라는 거예요. 더 읽어드리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그 위험을 이겨내야 된다. 위험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떨고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조정될 때 너무나 긴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이론을 갖추었는데 그게 아니다.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버핏은 1975년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 보고서에서 리스크와 주가 변동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요약했다. 그 전에 버핏은 워싱턴 포스트의 주식을 매수했으며 당시 이것은 버크셔의 최대 지분 투자였다. 1974년 말 극심한 약세장 속에서 주식시장이 50% 폭락했다. 워싱턴 포스터의 주가 역시 다른 주식들과 함께 하락했지만 버핏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는 연례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우리에게 거의 중요하지 않다. 다만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관심을 가진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중요한 관심사로 두고 있지 않지만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할 때에는 관심을 가져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주요 지분을 보유한 거의 모든 기업들의 성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여기에는 워싱턴 포스트도 포함된다. 그 이후에 워싱턴 포스트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 부분들이
책에서 또 쭉 기술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그 얼마가 되고 얼마가 되고 이 부분은 제가 코멘트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뻔한 이야기니까요. 근데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공포감에 조정되는 국면이 찾아올 때는 충분히 추가 매수의 기회로서 생각을 할 때 오히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든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든가 이런 기반이 되는 것은 제로섬 게임이다. 누군가는 얻고 누군가는 잃는다. 결국 제로섬 게임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버핏은 오히려 사고를 달리해서 누군가는 계속 버는 거 아니냐. 누군가는 계속 얻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누군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질 때 계속 잃지 않고 벌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히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4월 초 중순에 있었던 과잉 공포감, 무역 전쟁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조정되는 일이 있으면 그걸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가질 때 그런 투자자들이야말로 시장을 이기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362페이지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은 언제나 주가 하락을 피해야 할 리스크가 아니라 추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해 왔다. 버핏의 투자 개념에 따르면 기업의 내재 가치를 먼저 평가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안전 마진이 커지므로 오히려 투자 위험이 줄어든다. 사업의 소유주 입장에서 학계에서 정의하는 리스크 개념은 완전히 틀렸다. 너무나도 비합리적인 결론을 낳을 정도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책이 더 전개되지만 저는 이 부분이 이 책에서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읽어봐 드렸습니다. 워런 버핏 웨이라는 책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오히려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주가가 충분히 조정된 것이고 그럼 공포감에 의해 주식시장의 주가가 조정된 것이지 기업의 성과가 퍼포먼스가 조정된 게 아니잖아요. 기업의 내재 가치가 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투자 의사 결정할 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내재 가치를 장착을 하시고 계산을 하시고 그럼 그 내재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충분히 더 조정됐네. 그리고 이 조정 경과는 이 기업의 성과, 퍼포먼스가 조정된 게 아니라 공포감에 의해서 주식시장에서 떠나는 주식을 내다 팔고 떠나는 금보유로 떠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주가가 조정된 경과라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의 시점으로서 이 변동성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는 것이고 앞서 제가 첫 이야기처럼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게 이대로는 지속될 수 없고 그리고 이것이 통화 가치를 무너뜨리게 만들 것이라고 워런 버핏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현금을 장착하고 오히려 현금을 쏟아부을 기회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거시경제 혹은 지정학적 흐름을 이해하시고 어느 지점이 공포감에 극에 달하는 지점인지 또 공포감이 완화되는 지점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시고 기본적으로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복리 장기 투자라는 이 투자 철학을 장착하신 다음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공포감에 적극적으로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이게 바로 추가적인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에 임하고 계시고 그런데 만약에 나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야 될지 투자 철학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누군가로부터의 투자 철학에 대한 교육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죠? 근데 누군가로부터는 받아야 되는데 그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투자 철학의 기초에서 나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지라고 판단하시는데 오늘의 제 독서 감상문 저의 북리뷰 워런 버핏 웨이 이 책이 충분히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투자자라고 한다면
한번 이 책을 일독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고 좀 추천의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세계 경제 또 한국 경제가 불안하게 전개되는 국면에 이런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 변동성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인식하는 그 투자 철학이 기초가 돼야 되지 않나. 누군가의 투자 철학을 나의 것으로 가져가길 희망하신다면 적어도 투자의 규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몇몇 인물들의 투자 철학을 한번 충분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 담아서 오늘 김광석의 독서 감상문 북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